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때문에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지도 위 선 하나 바뀌는 게 아니라 뭐랄까 국제 정치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중국하고 유럽을 잇는 북극 항로 전기선 서비스가 실제로 시작됐다는 소식이고요. 아,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이 북극 항로를 대비하기 위한 특별법, 이게 발의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국내 대응도 중요하죠. 마지막으로는 이 북극 항로가 우리 대한민국,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걸 분석한 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경쟁, 그리고 기회, 이게 우리와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제일 구체적인 움직임부터 좀 짚어보죠. 이스탄불 브릿지라는 배가 있어요. 네, 컨테이너선이죠. 이 배가 이달 말에 중국을 떠나서 북극을 거쳐 영국과 유럽 주요 항구로 가는 정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더라고요. 네, 중국 하이제 해운이라는 곳이죠. 맞습니다. 중국 항구 세 곳에서 출발해서 영국의 펠릭스토우, 그리고 EU의 로테르담, 함부르크를 잇는 노선이에요.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그거겠죠. 운송시간 단축.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메리트니까요. 기존에 수에즈 운하 통과하거나 아프리카 희망봉 돌아가던 것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시간이 줄어든다니 이게 정말 큰 변화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해빙 현상이 만들어낸 기회입니다. 북극 얼음이 생각보다 빨리 녹으면서 기술적으로 이제 운항이 가능해진 건데요. 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니에요. 사실 그 머스크나 MSC, CMA, CGM 같은 세계적인 대형 선사들은 아직 좀 주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죠? 아무래도 환경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고 또 예측 불가능한 바다 상황이나 안전 문제 같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이스탄불 브릿지호도 사실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에요. 한 5,000 TEU급이니까요. 5,000 TEU면 20피트 컨테이너 5,000개 정도네요? 네, 올여름에 북극 항로를 오갈 예정인 컨테이너선이 한 12척 정도 되는데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직은 본격적인 상업 운항 시대라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타진하는 뭐랄까 탐색 단계에 가깝다는 거죠. 아하. 네, 큰 회사들이 망설이는 사이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먼저 한번 깃발을 꽂아보려는 그런 시도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군요. 일종의 선발대 같은 느낌이네요. 이게 단순히 물류 효율성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정학적인 계산도 깔려 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특히 미중 무역 갈등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해서 유럽 시장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뚫는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마침 또 유럽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냉방기 수요가 늘어서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중국한테는 분명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난 새로운 물류 루트 확보. 이거는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상당한 이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또 중국 뜻대로 술술 풀릴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 EU와의 관계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아요. 아, 그렇죠. 요즘 전기차 관세 문제도 있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중국산 전기차에 반덤핑 관세 부과했죠. 또 중국산 돼지고기 수입에도 제동을 걸었고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라는 새 길이 열렸다고 해서 양측의 무역 긴장이 바로 풀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EU는 미국과의 교역 감소분을 메우려고 남미의 메르코수르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는 등 다른 파트너를 또 적극적으로 찾고 있어요.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네, 결국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중국과 EU 모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무역 파트너십을 재조정하는 복잡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북극 항로는 이 게임에 등장한 새로운 변수이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봐야 합니다. 야, 정말 단순한 뱃길 문제가 아니네요. 국제관계의 복잡한 방정식이군요. 자, 그럼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마침 국내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 법안 발의 소식이죠. 맞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이 북극 항로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안, 이걸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기후변화로 열리는 이 새로운 길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활용하자, 이런 취지죠. 이 법안 발의가 시기적으로도 참 중요해 보입니다. 아까 중국 사례처럼 시간 단축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는 한 22,000km 정도 되는데 북극 항로를 타면 15,000km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요. 와, 7,000km나. 네, 거리가 3분의 1 가까이 줄고 운항기간으로는 열흘 정도 단축되는 셈이죠. 이게 단순히 빨리 간다 이상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자는 내용인가요? 네, 그 물류비 절감 효과는 바로 우리 기업들 수출입 경쟁력이랑 직결되니까요. 법안 내용을 보면 단순히 잘해보자 이런 선언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오, 구체적으로 어떤... 핵심은 이겁니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 대통령 직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해서 정책을 총괄하고 또 권역별로 거점 항만을 지정해서 집중 육성하고요.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북극 해운 정보센터 설립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컨트롤 타워와 정보센터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북극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북극 대학원 대학 설립, 그리고 필수 기반 시설인 항만 물류 거점 확충, 쇄빙선 확보 같은 것도 있고요. 쇄빙선도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친환경 선박 개발 지원이라든지 운항 기준 마련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길을 이용하는 걸 넘어서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려는 아주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 법안이 한국이 북극 항로 시대를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할 것인가, 그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이고요. 이제 관건은 이걸 얼마나 속도감 있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만들고 추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네, 발의자인 김정재 의원도 북극 항로를 단순한 물류 루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걸린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더라고요. 네, 맞는 말입니다. 특히 자시의 지역구인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 항로와 환동해를 잇는 중요한 거점으로 키워야 한다고 했고요. 곧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열린다고 하니 이제 막 우리 사회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이제 시작이죠.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넘어가 보죠. 북극항로가 단순히 배 몇 척 더 다니고 운송 시간 좀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한국 경제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 부속 자료에서는 이걸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경제적 기회라고까지 표현했던데요.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숫자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부산 로테르담 구간이 기존 40일 걸리던 게 30일로 줄고 운송 비용도 편도 기준으로 38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그러니까 약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 이상 절약된다는 계산입니다. 와, 편도에 10억이라. 이게 쌓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물론 크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파급 효과입니다. 특히 이 북극항로는 환경 규제가 아주 엄격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아, 환경 규제요? 네, 북극의 민감한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니까 국제해사기구 IMO 같은 곳에서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같은 친환경 연료를 쓰는 선박만 운항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친환경 선박만? 바로 이 지점이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 특히 친환경 선박 건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하는 분야죠. 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거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 동남권 조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선박 연료 전환이 대세인데 북극항로가 이 흐름을 더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친환경 선박 수주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선박 금융이라든지 조선 기자재해 같은 전후방 산업도 함께 성장하게 되고요. 이게 결국 한국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을 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세계 280개 항만이랑 연결돼 있고 항만 간 연결성 지수는 세계 3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세계 7위. 수준의 그야말로 글로벌 허브 항만 아닙니까? 네, 인프라 자체는 세계적인 수준이죠. 지리적으로도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점이자 끝점이고요.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 부산항이 단순히 거쳐가는 항구가 아니라 이 북극항로 물동량의 핵심 처리 기지 역할을 하면서 그 위상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수, 광양, 울산, 포항 같은 동남권 항만들이 서로 연계해서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액체 화물이나 벌크 화물 같은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연계 효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하이항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기회가 우리에게만 열려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겠군요. 네, 국제적인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중국은 상하이항을 중심으로 이미 상업 운항을 시작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러시아는 북극항로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려고 2035년까지 무려 3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39조요? 와. 네, 수혜빙선 더 만들고 항만시설 담대화하고 인프라 확충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어요.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한국은 좀 아쉽게도 2016년 이후로 시범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론 그동안 기술 연구는 계속 해왔겠지만 실제 운항 경험이나 관련 인프라 준비 면에서는 좀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에요. 아, 그 점은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부산항의 기존 경쟁력 그리고 우리의 우수한 조선 기술력을 잘 활용해서 하루빨리 추격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별법 발의가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HMM 같은 우리 대표 해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이겠죠. 네,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환경 규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요? 규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만약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 계속 앞서 나가고 관련 국제 표준을 만드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낸다면 북극항로 시대에 규칙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규칙 제정에 참여한다? 네,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력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인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자기들 관할의역 통과할 때 통행료를 받을 가능성 같은 지정학적 변수나 북극 연안국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같은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결국 이 북극항로 문제는 경제, 기술, 환경, 외교가 아주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 정식 풀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이 북극항로 이야기는 단순히 바닷길 하나 더 뚫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또 수도권 집중 심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어떤 국가적인 고민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경제권을 활성화시켜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좀 보완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후변화라는 사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북극의 얼음을 녹여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빠르고 새로운 바닷길, 즉 북극항로를 열었습니다. 네, 그렇죠.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빠르게 전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고요. 네, 선점 효과를 누리는 거죠. 한국 역시 이 북극항로를 아주 중요한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이제 특발법 발의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구체적인 구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는 우리의 강점인 조선, 해운, 물류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와도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북극항로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미래를 건 투자입니다. 기회라는 건 왔을 때 잡아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법안 통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실행입니다. 해양수산부 본사의 부산 이전이라든지 HMM 같은 대형 해운사를 동남권으로 유치하는 문제,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신속하게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관건이군요. 네, 말로만 외치는 계획이 아니라 정말 예산과 실행력을 갖춘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게 잠재적으로 한국 경제의 지형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거든요.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장기적인 안목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북극 항로가 가져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의 가능성, 그 뒤에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 파괴 위험라든지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 새로운 길 자체가 기후 위기의 좀 슬픈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한국과 같은 나라가 이 차가운 바닷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이런 경제적인 야망과 환경적 또 지정학적인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넘어서서 이 거대한 국가 전략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